자, 9번이네요.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선생님 한번 봐요. 오늘은 내부 통계니까 처음 들어본 말인데요. 왜 기업의 정보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 통계에 대해 학습할 시간이에요. 내부 통계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은이 정보 및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사소통 되어야 되겠죠. 정보도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위험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보는 외부에 나갔을 때 우리 회사에 얼마만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비밀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런 거 평가도 있습니다. 세 번째, 통제 활동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안시설에 어떻게 접근을 하며 그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있다. 이런 거 되네요. 기태가 틀렸네요.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작성도 해당됩니다 하는데 재무제표 작성은 내부 통계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따라서 답은 기태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부 통계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회사 내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내부 통계라 그래요. 그런데 재무제표는 이 자체가 기업 내부가 아니라 기업 외부의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내부 통계 제도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자체가 외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기 단기에 현금으로 수령한 임대료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니까 올해 현금으로 받은 임대료는 얼마인가? 이런 말이네요. 한번 볼게요.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선수 임대료는 각각 3만원과 26,000원이다. 그러니까 선수 임대료가 있는데 기초가 얼마다? 33,000원. 기말이 얼마이다? 26,000원이 있다네요. 그리고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임대료는 6만원이다. 자, 요 말은 요런 말이네요. 단기에 발생한 임대료가 6만원이다. 왜?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은 장부에 기록이 됐단 말이죠. 기록됐는데 그 임대료가 얼마다? 6만원이다. 자, 요거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요. 공식을 대입하면 외워야 되고 조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T자 계정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선수 임대료가 되겠네요. 선수 임대료가 되고요. 자, 먼저 여기에서 자, 선수 임대료가 되고요. 먼저 대변에 기초가 나와 있네요. 기초 임대료가, 선수 임대료가 얼마? 33,000원. 기초가 33,000원이 되고요. 그리고 기말 있죠? 기말이 26,000원이네요. 기말 얼마? 26,000원. 이 표시가 되고요. 다음, 단기에 발생된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6만원이네요. 단기가 6만원입니다. 단기 6만원. 자, 이랬을 때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맞아야 되겠죠. 요게 현금으로 받았단 말이죠. 요만큼이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는데, 자, 얼마 받았는지 한번 봐요. 자, 그러면 차변에는 총 얼마가 발생됐습니까? 86,000원. 86,000원. 그러면 86,000원인데 요 대변에 있는 돈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86,000원이 돼야 되겠죠. 86,000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 86,000원에서 33,000원 빼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86,000원에서 빼기 33,000원을 빼면은 53,000원이네요. 답은 53,000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 거의 처음 나왔다. 자주 노는 문제는 아닙니다. 뭐 여기에 도저히 못하시겠거든 10번 같은 문제는 하나 뭐 찍으셔도 무방하다. 찍으라니까 좀 표현이 좀 미안하긴 미안한데요. 자주로는 출제 빈도수가 뭐 100번에 한 번 나올 똥말똥 자주 노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한두 번 정도 나올 똥말똥한 거예요. 자, 10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FAT 1급뿐만 아니라 전산회계 1급, 세무 2급 다 나와요.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 사업장 총괄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1번 틀렸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주 사업장 총괄 납부에 대한 설명이 나왔네요. 요거에 대해서는 하나 좀 알아주세요. 지금 당장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필요한 거예요. 일단 한번 봐요. 요것은 먼저 주 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납부해야 되는데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주 사업장에서 세무서죠. 세무서에 허락을 득하여 주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요.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주 사업장에서 세무서에 허락을 원하여 주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원칙적으로 우리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따로따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자, 이렇게 내가 사업장을 한 10개를 가지고 있다 쳐요. 대리점을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7개, 10개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 사업장에서는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만 나머지 사업장들은 내 거긴 내 거예요. 나머지 사업장들은 매출이 수익과 지출이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로 서비스 차원에서 있는데 그래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놨던 거예요.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각 사업장마다 따로 부가세 신고해서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각 사업장마다 격리 직원이, 회계 직원이 한 분씩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거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일거리가 없지만 부가세를 내기 위해서 직원을 다 채용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왜?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세무서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세무서장님, 내가 주 사업장은 마산에 있고 지점이 한 10군데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매출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하니까 그 부가세 관계된 것은 우리 사업장에서 다 모아서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세무서장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당과세, 공평과세, 정확하게 세금 내야 될 사람이 내겠다면 가급적이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러면 네가 주 사업장에서 부가세 다 모아서 한꺼번에 내주라. 이렇게 하는 것을 주 사업자 총괄 납부라 그럽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름으로써 사업자의 임금, 급여죠. 급여 부담을 줄여주게 되는 거예요. 세무서 입장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자가 부담이 많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죠. 왜? 사업자가 부담이 작단 말은 이익이 발생이 되게 되고 이익이 발생되면 사업을 지속하게 됩니다. 사업을 지속하게 해주면 세금 앞으로 계속 내겠다는 얘기죠. 망하는 것보다 새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주 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예요. 자, 그런데 1번은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는지 봐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요거 보십시오. 주 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주 사업장에서 세무서의 허락을 득하여 주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각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세무서장이 허락을 해주면 주 사업장 한 군데서 다 납부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번 말 이해되십니까? 이런 말, 이 말 좀 좋은 말이고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이론 시험으로 출제가 됩니다. 요거 하나 알아주시고요. 요거와 비슷한 건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자, 요거는 요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달라요. 말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겁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장이 여러 개,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나로 부여하여 납세하는 제도.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부가세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기준이에요.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장이 둘 이상 여러 개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한 개입니다. 한 개로 하여 납세하는 제도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봐요. 우리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우리 전국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많이 있습니다. 그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를까요? 아니에요. 같다라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되고요.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으면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달라요. 다 다른 거고, 이거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로 같다라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혼돈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말이 비슷하거든요. 말이 비슷합니다. 둘 다 사업장이 여러 개란 뜻이에요. 그런데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다른 것이고 각각 내야 되는 거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예요. 우리가 마산에 있고 진주에 있고 대구에 있는데, 그러면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선택한단 말은 마산, 대구, 진주 사업장 등록번호가 다 다른 거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몇 개다? 한 개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 말이 조금 혼돈하기 쉬우니까 좀 표시하셔서 기억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 등기 부상의 소재지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다. 예, 요 말도 맞는 말이네요. 세 번째,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예, 맞습니다. 4번,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직매장이 어떤 거냐면 우리 현대자동차 이런 대리점 있죠? 대리점 같은 데 보면 차를 직접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는 사업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치장 있잖아요.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치장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차를 생산해서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으면 그걸 일단은 보관을 해놔야 되잖아요. 차를 이렇게 모아놓은 곳, 그것을 하치장이랍니다. 하치장. 그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틀린 거 찾는 거네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요 말은 본대 각 사업장마다 내는 것이 맞아요. 맞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를 특하여 총괄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1번은 맞는 거로 보는 게 맞겠네요. 왜? 4번이 1번 틀렸죠? 다시 한번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 사업장에서 총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네요.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음 두 번째, 총괄 납부하는 것을 세무서의 허락을 득해서 신고 총괄 납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2번 한번 볼까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의 사업장이다. 맞고. 그리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고,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고, 하치장은 사업, 예, 맞네요.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말이네요. 1번이 틀린 걸로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더.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업장마다 따로 납부해야 되는 것이며, 두 번째,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세무서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득해서 총괄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재화란 말은 물건 말이죠. 상품이 됩니다. 공급이란 말은 팔린 거로 보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틀린 거네요.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현금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야. 예, 맞습니다. 현금으로 팔았을 때는 물건을, 상품을 넘겨주거나 넘겨준 것이 사용 가능하게 된 때, 그때 팔린 거로 인식합니다. 예, 맞네요. 두 번째, 반환 조건부의 경우, 참고로 반환 조건부란 말은 이거예요. 체험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객에게 물건을 넘겨주고 마음에 들면 사서 쓰고 아니면 돌려주라. 그게 반환 조건부 판매의 경우입니다. 그 조건이 성취된 때에 판매가 확정되는 때야. 예, 이번도 맞습니다. 어떤 거? 자, 다이어트 약을 내가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고객한테 체험분 8치를 줬어요. 그리고 한 8치를 공짜로 줬습니다. 네가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서 먹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고객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럼 내 거예요. 언제? 고객한테 연락 왔습니다. 정말 살도 빠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돈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연락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팔린 거로 보겠죠. 그래서 반환 조건부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야. 예, 맞는 말이네요. 세 번째, 배 없이 잔존 재화의 경우,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폐업을 해요. 그러면 언제? 폐업하는 날 내가 내한테 판 거로 보고 남은 잔존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사업을 접게 돼요. 사업을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 팔리지 않잖아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이 재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한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는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요거와 많은 학생이 혼돈에 있습니다. 자, 사업체의 양도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요. 자, 폐업과 사업체의 양도는 달라요. 다른 거죠. 폐업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사업체의 양도란 말은 파는 거 있잖아요. 가게 인수하실 분 이렇게 있죠. 이런 것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폐업을 했을 경우는 어때요? 남아있는 재화는 팔려요, 안 팔려요? 어떠한 경우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 부가세는 받아야 되는데 팔리질 않으니까 네가 네한테 판 거로 보고 부가세 내란 말이고요. 사업체의 양도는 한번 봐요. 내가 사업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을 산 사람이 있겠죠. 이 사업장을 산 사람이 남아있는 재화를 버리겠습니까? 팔겠습니까? 팔죠. 팔면 부가세 받아서 내죠. 그래서 사업체의 양도인 경우는
양도하는 사람이 따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재화를 팔게 되죠. 팔아서 부가세를 받게 되고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양도와 폐업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거 알아주시고요. 폐업과 사업의 양도는 다르다는 거 알아주시고, 다음 무인 판매기, 자판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의 경우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야. 예, 맞습니다. 자판기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 수시로 이렇게 자판기를 이용하게 돼요. 그럼 100원 넣었을 때 100원치 팔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 팔린 걸 본다. 자판기에 관리자가 와서 돈을 꺼내가요. 그 돈을 꺼낼 때 그때 그만큼 팔린 거로 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상품권이 있었죠. 상품권을 판매하게 되면은 언제 팔린 거로 보는가 하면 그 상품권을 팔 때가 아니라 상품권을 가지고 재화로 바꿔갈 때 그때 팔린 거로 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품권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상품권에 관련된 말도 자주 나와요. 상품권은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 그 상품권을 소지한 사람이 물건과 재화와 교환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팔린 거로 보는 거예요. 그 말도 기억해 주시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폐업 시 잔존 재화의 경우 폐업 신고서가 접수된 때가 아니라 폐업일이 됩니다. 그래서 홍재무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자, 이거는 부가가치세 법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법도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은 FAT 1급이니까 법도 많지는 부가세법만 나오죠. 세무로 넘어가면 우리 소득세법도 다루게 됩니다. 법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한번 봐요. 그런데 이 법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시험은 참 좋아요. 나오는 부분만 나와요. 모든 우리가 뭐 법관 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만 쳇바퀴 돌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볼 거예요. 첫 번째, 개인 사업자네요. 우리 FAT 2급 할 때는 개인 사업자였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 신고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예정 고지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법인 사업자는 어때요? 법인 사업자는 우리가 신고 납부하잖아요. 신고 납부하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정 신고 기간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예정 고지액을 결정해서 보내줍니다. 그만큼 납부하면 돼요. 1번 맞는 말이네요. 2번 법인 사업자 확정 신고의 경우 예정 신고 시 이미 신고한 내용을 포함한다. 아니에요. 예정 신고 따로 확정 신고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는 1기와 2기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1기도 예정 확정, 2기도 예정 확정, 석 달씩 쪼개서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3, 6, 9, 12까지 석 달씩 쪼개지면서 1년은 12개월이잖아요. 석 달씩 쪼개면 몇 개가 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있죠. 그거예요. 1, 4분기가 1기 예정신고기간, 그리고 2, 4분기가 1기 확정신고기간, 3, 4분기가 2기 예정신고기간, 4, 4분기가 2기 확정신고기간입니다. 자, 요거 이미 신고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세 번째,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3번도 틀렸네요. 예정신고,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데요. 이 예정신고는 직전 납부세액이 있는 것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낸 세금이 없으면 예정신고할 돈도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간이 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아니에요. 여기에 4,800만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인 경우,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왜?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간이 과세 제도가 있는데요. 간이 과세자는 연 매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간이 과세자로 해줘요. 간이 과세자는 말 그대로 영세 사업장입니다. 영세 사업장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3천만 원 한번 해봐요. 연 매출 공급 대가가 3천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 팔아야 될까요? 한 250만 원 정도 팔면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맞나요? 매출액이 공급 대가가 250입니다. 250이면은 자, 그 중에 원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2배 장사했다 쳐도 한 달에 250이면 130만 원 정도는 원가라 쳐요. 나머지가 120만 원 남습니다. 그 120만 원 가지고 달세도 내야 되고요. 전기세도 내야 되고요. 본인 월급도 받아야 되잖아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래 나라에서 알겠다. 너는 수입이 너무 작으니까 받은 돈 가지고 네 생활비로 다 쓰라. 세금 안 받을게. 이게 간이과세 제도입니다.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가 돼요. 그리고 간이과세자 있죠. 간이과세자는 또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받기는 10%를 받는데요. 이게 받았던 10%를 다 내는 거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업종에 따라서 부가세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일반 과세자,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0% 받아서 10% 그대로 다 내야 돼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안 그래요. 내가 부가세로 100만 원 받았습니다. 100만 원 다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율이 20%라면 100만 원 받은 부가세에 20%, 20만 원만 납부해요. 나머지 80만 원은 사업자가 삼킵니다. 좋죠? 좋게 해줍니다. 왜?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일반 과세자보다는 간이 과세자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일반 사업자로 바꾸시면 돼요. 그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간이과세자로 일단 해두었다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이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바꾸어집니다. 근데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단점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업체와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큰 기업에서는 무엇을 사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야지 매입세 공제를 받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업체들은 큰 거래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간이과세자 하다가 큰 기업과 거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때 이제 규모가 커지면 세무서에 찾아가셔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간이과세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과세자로 바꾸고 싶어요. 바꿔주세요 하면 금방 바꿔줍니다. 왜? 나라에서는 이제 부가세 받겠다라는 거죠. 잘해줍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간이 과세 제도는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간이 과세자가 되려면 연 매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4,800만 원 넘으면 간이 과세자가 안 돼요. 자, 다음에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또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14번. 다음은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고 받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다. 그러니까 요 자료들을 보고 보기들 중에서 4개 중에서 이게 매입세 공제되는 것도 있고 공제 안 되는 것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4개 중에서 불공 빼고 돈이 얼마고 이 말이죠. 불공 빼고 돈이 얼마고 매입세 공제 받는단 말이네요. 이 자료가 매입세 공제 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다. 매입세 공제 받는 금액은 얼마고 이 말은 이 4개의 자료 중에서 불공 금액 빼고 돈을 더해라. 한번 볼게요. 제품, 운반용, 전동지게차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 그렇죠? 이는 업무용에 사용됩니다. 필요합니다. 이거 불공사유에 이게 없습니다.
요거 2번 보세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자, 불공사유 혹시 첫 번째 1번 기억하시나요? 토지 매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액은 불공이다. 불공사유 1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놈은 매입세 공제 안 돼요. 불공입니다. 요거 지워야 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지워버리고 다음 거래처에 제공할 선물 구입과 뭐 관련된 매입세. 거래처에 선물한다. 이거 무슨 비예요? 접대비. 접대비는 그 자체가 또 불공이잖아요. 맞죠? 지워버릴게요. 세 번째, 케이블 TV 광고, 회사 광고 관련 매입세. 이 광고를 해야지 제품이나 상품이 팔리잖아요. 이런 영업활동이 필요한 거네요. 그리고 광고비는 불공사유에 나와 있지 않았죠. 불공사유에 나와 있는 것들만 불공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제돼요. 남아있는 금액은 380이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좀 어렵게 생겼지만 14번 문제는 이 보기들 중에서 불공 빼고 금액이 얼마인가 이것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15번 이것도 나왔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 강좌하면서 이거 보셨죠? 세금 계산서 발급 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네요. 한번 볼게요.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자, 공급받는 자,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공급받는 자의 명칭은 필요 없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맞는가 한번 볼까요? 작성연월일. 맞죠? 작성연월일이 필요하고. 자, 요거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그래요. 공급연월일은 아닙니다. 공급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작성연월일과 공급연월일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작성연월일은 세금계산서가 만들어진 날, 모든 세금계산서 처리는 작성연월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급연월일은 재화가 인도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표에 입력하더라도 작성연월일 기준이라는 거 공급연월일 기준이 아닙니다. 다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당연히 나오죠. 세금계산서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실무하시면서 보신 적 있죠? 그리고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하는 자는 등록번호, 당연히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자는 등록번호하고 성명 또는 명칭이 또 있어줘야 돼요. 아무튼 이거는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잠깐만 한번 볼까요? 요거죠. 요거 우리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이 화면은 우리 실기 문제 풀면서 다루어 보았던 거 맞죠?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 진한 거. 자, 공급자는 보십시오. 등록번호 진한 사각형 있잖아요. 요거는 다들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요 진한 것들. 여기도 보니까 등록번호 줄이 진하잖아요. 요거는 필요적 기재사항. 작성연월일 요거 공급가액 되게 진하잖아요. 요것들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써 이런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